거죠. 예. 그래서 그 시간 제한 없이 방송하는 데만 익숙해 있다가 이렇게 이제 그 90분이라는 여러분의 금쪽 같은 시간을 사용해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생전처음 원고를 썼어. 내가 지난번에 결혼식 줄 했을 때 빼놓고 원고 쓴 거 처음이에요. 네, 과연 이 원고가 보일까? 지금 앞이 안 보여. 지금 앞이 아주 약해서 잘 안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어디서 뭐하고 사나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입학해서 왔는데 취직은 잘 안 될 것 같고 과연 여기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꼬라지로 살게 될까 등등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한 사람 저 8학번 이경선입니다. 제가 사실 그 학교에서 성적이 교수님이 알아보시면 절대 안 되는데 제가 졸업증명서 여러 번 띄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성적증명서 떼지 않았어요. 국가 기밀이야. 절대 유출되면 안 돼. 누구든지 학교에서 유출하면 난 고소할 거예요. 공부도 못했다는 얘기죠. 공부 못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사실 아는 교수님 얼굴이 두세 분밖에 안 돼. 수업을 들어온 적이 없어서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인사를 해요. 누구실까? 우리 교수님이셔. 너는 수업에 안 들어오니? 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목이 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학교에서 그 훌륭한 범생이는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딱 보니까 범생이야. 되게 부담스러워. 얼굴이 너무 범생이라서 너무 부담스러워. 아, 그 다음에 혹시 한 가지 질문할게요. 혹시 여기 일간 베스트를 주로 가시는 분? 뭐 나중에 망치 부인 일베에다가 막 글 올리고 헛소리 하다 갔다 뭐 이렇게 글 올리면 고소할 거예요? 예. 우리 저기 변호사 중에 일베 담당 변호사가 있어. 1000명을 고소해서 내가 요즘에 미칠 것 같아. 그 변호사님한테 이제 좀 그만 좀 해달라고 부탁할 지경이에요. 예, 그래서 표정이 되게 안 좋으면 일베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예,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자, 여기 이제 이런 얘기 첫 번째. 독립 언론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교수님이 보내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망치 부인은 독립 언론이다. 여러분이 볼 때, 아, 무슨 아프리카가 독립 언론이야? 가슴을 드러내고 별풍선을 구걸하는 여자들이 있는 곳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아프리카는 2008년 그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기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2시간씩 연속방송을 한 거야. 12시간 연속방송을 일주일을 딱 했더니 사장이 잡혀가더라고요. 사장이 잡혀가면서 밤 11시 반에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전화를 했더라고. 너 때문에 잡혀간다 뭐 이런 거였겠죠? 안 받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알았죠? 네, 그래서 정말 미안했어. 하여튼 그 우리 망치 부인의 아프리카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 아프리카 TV라는 게 SNS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있는 미디어죠. 그러니까 뭐 트위터라든가 뭐 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갖고 계신 개인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좋은 얘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TV는 누구든지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거죠.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우리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방송하는 사람이 몇백만 돼요. 한 번이라도 방송 한번 시도해 본 사람 몰래 이런 사람들이 한 100만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망치 부인이 순위가 100등 안에 든다는 거. 예. 원래 옛날엔 내가 한 50등 안에 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좀 떨어졌어. 순위가 떨어져서 100등 안에 든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 SNS라는 이제 특수한 서비스 하에 있지만 우리도 미디어다. 미디어는 미디어이면서 어떤 미디어냐? 뉴 미디어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중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20세기부터 우리가 대중문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매스미디어라는 것에 우리가 되게 익숙해져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세상에 마치 그 영화 그 뭐야 이렇게 막 뒤로 넘어가고 총알 날아다니는 거 그거 뭐지? 매트릭스. 그렇지 똑똑해요. 예. 그 매트릭스에서 결국 그 이 지배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지배자들이 생각하게 하고 싶은 그대로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소위 뉴미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게 최초가 우리 아프리카죠. 옛날에 물론 이제 그 많은 동영상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판도라 서비스라는 것도 있었고, 혹시 어린 시절에 뭐 야동 이런 거 봤어요? 봐도 못 본 척 한 거야,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뭐 판도라 서비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포털 사이트가 야후잖아요. 야후 코리아가 한국에서 접은 이유가 동영상 때문이에요. 누가 야동, 그 동영상 사이트에 야동을 올려버렸어. 그런데 이 야후에선 상상을 못한 거야, 그런 건. 그래가지고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서비스에다 엄청 돈을 지원했다가 예산 투입을 했다가 그냥 그 동영상 서비스를 접고, 그리고 야후 서비스 전체가 몰락하면서 한국에서 접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후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잘 나가는 나라 중에. 근데 하여튼 이 아프리카는 그런 와중에 살아남은 그런 이제 SNS 미디어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시사방송을 시작한 건 2007년 1월 17일이었어요. 2007년.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2007년에? 몇 살? 2007년이면? 지금부터 한 8년 전. 17? 어머, 보기하고 다르구나. 16? 그러니까 여기는? 13. 초등학생. 그쵸. 여러분이 초등학생 시절에 망치 부인은 이제 망치 부인의 시사 수다방이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때도 우리 초딩들이 참 좋아했어요. 네, 초딩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망치 아줌마 언제 벗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왜냐면 내 이름이 망치 부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07년 1월 17일에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내가 그때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이 참 말을 너무 어렵게 했어. 그러면 이 어려운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거리를 방어하면서 가장 안전한 말을 딱 한마디를 내뱉으면 마치 바둑에 한 수를 두듯이 각자 해석을 해. 그래서 다음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쓴 내용하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가 쓴 내용이 정반대야. 그러면서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막 논란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방송을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도권 미디어가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방송은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내가 얼굴이 그렇게 뭐 아나운서 같진 않잖아요? 이 얼굴로 내가 막 정장 입고 앉아가지고 뭐 정식으로 얘기하면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런 방송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을 정한 거예요. 이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은 어떤 의미냐면 영화 혹시 쇼생크 탈출한 영화 아세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9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작은 석정이라는 공의 망치를 하나 친구를 통해서 받아다가 그걸로 19년 동안 벽을 뚫고 탈출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망치를 갖고 가다 버려. 그래서 그게 개천가에서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길이 있다. 성경 속에 망치를 숨겨놓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망치부인이라고 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주의의 주권을 상실하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길을 밝혀주고 그리고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으로 망치부인, 그러니까 버려지고 싶다. 그러니까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걸 원치 않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또 고발을 당했어. 그래서 경찰에 갔죠. 경찰에 가서 그 경찰이 나한테 묻는 거야. 왜 망치부인이라고 하셨냐. 근데 이렇게 잊혀지고 싶어서 망치부인이다 했더니 옆에 있는 날 조사하는 경찰 옆에 아우 망치부인님 잊혀지시길 글렀어요. 팬이었던 거죠. 경찰 아저씨도 팬, 그다음에 뭐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 거기 직원들도 팬, 멀리서 누가 와 음료수를 하나 탁 주고 가. 어딜 가나 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는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2012년에 구속이 됐었는데 구속이 딱 되자마자 거기 그 구치소에서 일하시는 교도관님이 문을 벌컥 여는 거야. 아, 드디어 나에 대한 고문이 시작됐구나. 방송은 어떻게 해요? 네, 교도관도 팬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이렇게 쭉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한 게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 그러니까는 사실 부인이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만 돼도 부인만 되면 다 야동이었어. 뭐 김밥 부인 옆구리 터졌네. 하여튼 부인만 나오면 야동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망치 부인의 수다방 이러니까 그리고 또 제목도 그때는 좀 더 자극적이었어. 생쇼 날수다. 막 이 생쇼 막 이러니까 막 긴장해서 오는 거야. 아줌마 언제 벗어요? 막 이러면서 왔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내가 좀만 기다려라. 속살을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그 막 긴장하는 거야. 조용히 있어야 보여준다 해서 뉴스를 막 얘기해. 그럼 애들이 참다. 아줌마! 언제 보여줘요? 지금 보여줄게. 아니면 또 속살이잖아. 그러면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아줌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속살 보여줄게. 안 통하잖아요. 깊은 곳을 보여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들 와서 언제요? 기다려. 뉴스 다 한 다음에 깊잖아. 너희들 볼 수 있는 제일 깊은 곳이야. 막 이러면 애들이 방폭시켜. 그렇게 초등학생들이랑 친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은,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미디어들이 너무나 정형화된 그 자리에 앉아서 막 되게 우아하고 고상하게 딱 표준어만 써서 얘기를 해. 그래서 문제는 뭐야? 살기 팍팍하고 어려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안 봐.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작거리에서 막 땀 흘려서 어떤 짐을 막 내려놓는 일을 하다가도 정말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얘기가 들리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욕도 연구를 했어요. 종이에 썼어. 이거 아프리카 이빨을 뭐 이런 거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내가 쓴 거예요. 써서 연구를 한 거야.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문질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등골 심지를 뽑아서 이런 욕도 막 연구를 한 거야. 왜? 그래야 일반적으로 정말 이렇게 고상한 그런 시사방송은 안 보는 사람들이 볼 거라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방송을 여기까지 해봤죠. 그러면서 저는요, 그 경희대 사학과라는 거를 늘 걸어놓고 방송을 해요. 왜 경희대 사학과라는 걸 방송을 이렇게 걸어놓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 서울대 나왔어요? 아니 내가 왜 서울대 가? 응? 거기 저기 멀잖아. 우리 집에서 멀기 때문에 안 갔는데. 아 진짜요? 사람들이 다 이럴 때 웃더라. 아니 나는 근데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볼 때 안 봤어. 왜? 모의고사를 딱 한 번 봤는데 너무 안 나오더라고. 아, 내 꿈은 나는 대학이랑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신발을 처음엔 사실 사과상자였어요. 엄마가 나한테 트럭을 한 대 사주면 사과상자를 딱 그 사과를 트럭 가득 싣고 온 전국을 사과를 팔면서 돌아다니고 살고 싶다.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다 먹으려고. 그래서 사과는 안 됐어.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아이템이 신발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트럭 가득 신발을 신고 신발 안 썩잖아. 먹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전국의 장터를 돌면서 신발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면서 내가 전국을 누비리라.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학교 준비 안 했어요. 학교 수업만 딱 듣고 중간 기말고사만 열심히 듣고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내가 학력고사를 보러 갔으니 선생님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나 같이 시험을 보고 경희대 사학과를 가겠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말렸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근데 그래서 가보겠다! 경희대가 제일 예쁘다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 집에서 콤파스를 그렸지. 쫙 그렸더니 몇 개 나와. 몇 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본 거야. 경희대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경희대. 근데 과는 어디로 갈까? 또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가 선생님이었는데 옆자리에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인데 참 세상을 보는 눈이 해박하시더라. 그러니까 네가 사학과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경희대 사학과로 온 거예요. 그 나는 방송할 때 2007년부터 써놨어. 경희대 사학과 꼴찌 졸업. 근데 그거를 내가 한 5년인가 4년인가 썼는데 어떤 친구로부터 지금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비서실장 하는 친구가 어느 우리 방송에 온 거야. 근데 나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거지. 왜? 꼴찌 졸업은 자기라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적 증명서를 뗄 거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경희대 졸업이라고 쓰죠. 그래서 내가 경희대 사학과라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러면 우리 망치 부인의 방송이 왜 사람들에게 먹힐까? 여러분이 혹시 뉴스를 시각을 잘 못 보죠? 나는 하루 종일 뉴스를 봐. 새벽 6시에 일어나갖고 밤에 9시까지 계속 뉴스를 봐요. 근데 뉴스를 보면 방송국도 다르고 등장인물은 다른데 화면과 대사가 똑같아. 자막도 똑같아. 다 똑같은 얘기를 7개, 8개에서 생방송으로 24시간 똑같이 해요.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우리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뭐냐면 지금 모든 언론은 사실은 우리 아프리카 방송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 뉴스를 하려면 엄청난 시스템이 갖추어진 스튜디오에 그 다음에 카메라가 막 여러 대가 돌아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1시간짜리 뉴스를 준비하는 거죠. 수백 명이
동원을 돼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돈을 뭘로 되느냐? 소위 광고비로 되죠.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돈을 가진 자들이 광고주가 되고 그 광고주들이 미디어를 조작하고 작동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을 매트릭스 안에 가둬두는 거란 말이야. 국민 전체를. 근데 여기에 이제 망치부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짠 틀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아프리카 방송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그 조중동과 KBS, MBC, SBS가 만들어낸 틀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 막 비판적인 방송을 해서 여러 건이 그들의 뜻이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비판을 하는 거야. 아프리카 여자들이 벗고 막 흔들었다. 속옷을 보여주며 별풍선을 구걸한다. 뭐 19금 방송이 주류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채널A, TV조선 막 이런 데서 조중동에서 막 써대는 거야. 그러면 다음날 50대 가입자가 폭증한대. 조중동은 나쁘게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시켜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방송, 이 아프리카 경영인들을 협박하려고 그걸 한 건데 다음날 40, 50대 회원이 급증하면서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역캠을 가야 된다. 역캠을 가면 미녀들이 방송을 보여준다. 이러니까 막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역캠 순위가 높아. 그게 비극이야. 막 그 침 흘리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순위별로 들어왔는데 역캠이라고 그랬는데 여자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 그래서 우리 방 채팅창에 가장 많은 채팅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렇게 제일 많아요. 그럼 전 늘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하지만 여자예요. 라고. 예. 하여튼 그래서 사실 우리의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제도권 언론은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요즘에 9시 뉴스 동물의 왕국이야. 동물이 주로 주인공이야. 아니면 날씨. 아니 날씨 일기예보 해주는 여성 그 아나운서가 왜 꼭 그렇게 옷을 작게 입는지. 블라우스가 꼭 터질 듯해. 그리고 왜 엉덩이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막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그 기상하는 것만 봐도 막 사람들 덜덜 떨잖아. 그 다음에 스포츠죠. 동물의 왕국, 날씨, 스포츠. 그게 뉴스의 전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망치 부인에게 와서 진짜 뉴스를 들려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아프리카 TV의 특징은 뭐였냐면 소통한다는 거예요. 채팅창을 통해서 이게 뉴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계속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랑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계속 새로운 뉴스들을 막 물고 와.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 해설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뉴스에 대해서 제가 막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방송의 특징인데 이 소위 이제 기존의 제도권 언론은 매스미디어잖아.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쏘고 대중은 들어라야. 근데 그게 20세기엔 통했어요. 20세기엔 통했지만 21세기엔 그게 안 통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존의 언론의 뉴스 댓글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알죠? 댓글 작업한 거 아세요? 국가기관에서 뉴스나 이런 데에 댓글을 달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쏴서 국민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올드 미디어가 아니라 뉴 미디어의 시대야. 그럼 뉴 미디어의 개념이 뭐냐면 공급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수요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일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도 그냥 오는 뉴스는 의미가 없어. 거기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는 댓글이 아니야. 댓글은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써놓은 다음에 그 밑에 반응이지만 우리는 실시간으로 호흡하면서 뉴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 방송 끝나면 뉴스가 나와.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을 누가 딱 취재해갖고 기사를 방송 끝날 때쯤 기사를 또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미디어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서 있는 게 망치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못 비웃었어 지금? 지금 비웃었지? 아니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낙곰수를 많이 알 것 같아. 그죠? 낙곰수가 1000만 다운로드예요. 그죠? 엄청난 거야. 일주일에 1000만 명이 다운받았던 그 방송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낙곰수도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야.
일방적으로 올리고 그 밑에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반응이 아닌 거야. 그냥 그것도 일종의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 중간 형태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낙곰수의 시청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자가 발전해서 퍼뜨리고 그게 공유되면서 하나의 사회의 여론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여기서 제가 틀렸나요? 제 의견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올소가 쫙 올라오면 그게 여론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물론 그걸 비겁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전 정말 모를 때 물어봐요. 예, 안 믿는 눈치야. 아까 저 친구 비웃었던 거 내가 기억하겠어. 자, 다음, 그럼 이제 요즘에 망치 부인이 다뤘던 내용들은 뭐냐? 사실 이제 제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에 그 구치소에 갔다 왔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죄명을 쓰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3개월을 있었더니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11월 16일 날 잡아놓다가 2월 8일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전과자야. 와, 전과자 뿔 달린 줄 알았죠? 나 이렇게 생겼어요. 뿔 안 달렸어요.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전과를 한 번만 더 얻게 되면 대구 지역에 출마할 생각이에요. 전과 2범은 돼야 출마를 하더라고 그동안은. 그 다음에 아예 차곡차곡 더 쌓아서 전과 14범이 되면 대선 출마해볼까 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좋은 전례를 남기셨기 때문에 차곡차곡 해서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2008년에 이제 미국산 소고기 문제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문제, 그리고 2010년에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그리고 2011년에는 박원순 시장의 그 시민 단일 후보 만들기까지 그게 이제 저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었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총선, 그리고 이제 대선, 그래서 대선 활동 열심히 하다가 잡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못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방송만 해야 돼. 근데 내 생각에는 쟤네들도 후회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선거운동을 하면 그냥 지역만 돌아다니잖아. 근데 방송을 하면 난 전국적으로 계속 떠들어. 24시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난번 선거 이후로 그들이 무척 후회하고 있는 듯한 눈치가 보여. 그래서 이제 실시간 제가 하는 건 그래요. 주로 인터넷에서 갑자기 사실은 여러분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예요? 언론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 사실의 전달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사실의 전달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전달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동시에, 수백 개 언론이 동시에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낼 수 있냐고.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방송하면서 언론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나는 실시간으로 계속 봤던 거예요. 아프리카 방송에서 내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언론이 거짓말을 유포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야. 모든 인맥과 자료를 총동원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딱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하버드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강모 씨가 주장했을 때 그때 이 하버드에서 보냈던 초청장과 그 관련 서류들을 찾아갖고 바로 띄워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언론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숨길 때 진실을 찾아서 전달하는 역할이 우리 방송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구속이 됐던 거는 졌기 때문이죠. 내가 이겼다면, 우리 세력이 이길 거였다면 내가 구속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패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대가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뒤로도 꾸준히 방송하고 있어요. 13년에 나를 딱 내놓고 아니 사실 가정주부로 잡아넣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포기하지 않겠어요? 개인 방송인데? 그러나 저는 꾸준히 했죠. 여기서 내가 지면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구속됐다 나온 다음에 더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안 봐서 그렇지. 13년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때 싸웠던 게 뭐냐면 국정원과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게 우리 방송의 중심 주제였어요.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시면 좌익효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라는 동영상을 검색을 해보시면 5분짜리예요.
그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든 분이 여기 와 계신데, 예, 저 뒤에 와 계신, 저 손 들어봐요. 저 친구가 그 5분짜리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2011년 1월 15일이었어요. 2011년 1월 15일에 내가 이제 연평도 사건 이후로 소위 이제 연평도 북계 갤러리라는 애들하고 계속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우리 딸 사진을 얘네들이 딱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 사진에 그 갤러리 사이트에 딱 올려놓은 거야. 그래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야,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 라고 글을 올렸어. 그래서 내가 눈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DC 인사이드에 이 화면을 딱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들하고 나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거 이해한다. 그리고 내 방송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내 딸의 사진이 10살짜리 사진이었어. 걸스카우트 사진, 10살 때 걸스카우트 처음으로 활동하러 가는 날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걸어놓고 얘를 강간하고 싶지 않냐라고 글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싸움을 걸었고 그날 DC 인사이드에서 이제 그 네티즌들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날 하룻밤에 완전히 그 사이트가 박살이 나. 그 사이트가 박살이 났는데 그게 1월 14일의 일이었고 15일에 어떤 놈이 다시 내 딸의 사진을 걸어갖고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날 15일의 분위기는 감히 나를 언급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어. 그 사이트에서. 왜냐면 전부 다 캡처가 떴고 나한테 그때 고소하라고 자료가 1000장 정도가 왔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언급하면 작살나는 분위기인데 어떤 놈이 딱 이응이응이라는 이름으로 내 딸 사진을 걸어놓고 그 게시물을 올린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지 애미처럼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나라면 줘도 안 먹겠지만 이란 댓글을 다른 거야.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근데 나는 그게 그런 새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미친놈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밝혀진 게 작년 7월 2일에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 국정원 여직원이 사용했던 아이디들을 전부 다 뒤진 거예요. 뒤졌더니 이 여자가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DC 인사이드에서 글을 썼다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쫙 검색을 한 거야. 거기에 나에 대한 뭐 빨갱이 갈보면 이게 기본이야. 이게 국정원 직원인데. 그리고 내 남편에 대한 욕설, 내 딸에 대한 성폭력 댓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월 3일 날 국회 앞에 가서 내 손으로 머리를 깎아. 머리를 자르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그때 이제 야당이 그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흐지부지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국정조사 안 하면 내가 여기 다시 온다. 그때는 아마 내가 당신네들 그 국회 사무실에 가서 삭발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했더니 그 다음에 국회 이제 국정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8월 달까지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그랬다라는 게 밝혀졌고 처음에 7월 4일날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고소하겠다. 뭐 처벌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 잡아가라. 진실을 밝혀보자. 그랬더니만 한 달 뒤에 국정원 직원 맞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국정원의 그 좌익교수라는 그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그래. 사실 이게 나한테 욕한 거면 나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내 딸은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딸의 명예가 이렇게 훼손당했는데 내가 이걸 가만히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그거는 비겁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나는 내 고소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나는 엄마가 이렇게 싸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 딸에게. 그래서 너의 엄마는 이렇게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엄마는 이 싸움을 끝내지 않을 거다. 난 평생 싸울 거야. 국정원이 질 때까지. 나는 계속 싸울 거야. 왜? 뭐 할 일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예, 그럴 생각이에요. 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했던 일이고 14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야당 지도부가 너무나 형편없이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보는 우리 사회는 소위 여당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가지고 있어. 그거는 올바른 정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견제해 줄 수 있는 그 견제 세력이 필요한데
그 견제 역할을 야당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 대표들에게 물러나라. 그걸 요구하면서 3월 1일에 57명의 삭발단을 데리고서 머리 깎았어. 싹싹 바른 다음에 그 머리를 한 포대를 담아가지고 그 야당 의장한테 갖다 줬죠. 보고 반성을 해라. 다음날 그 안철수 정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했어요. 내가 물러나라 그랬더니 물러나질 않고 당을 합치더라고. 내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까지는 얘기한 건 아니었고. 자, 하여간 이제 그게 제가 3월 달까지 했던 중심 활동이었고, 그러던 어느 날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되죠.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근데 나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엄청난 충격을 먹었지만 솔직히 이런 말하면 또 막 다음날 뭐 뉴스로 나올 수도 있어. 저는 정말 큰 감사함을 느꼈어. 왜냐하면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물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사고들은 많았어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190몇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중에서 시신을 그러니까 사건 다음날 이 대구 지하철 그 청소를 해버렸대. 사건 현장을. 여러분 CSI 이런 거 봤어요? 미드 CSI 봐봐. 그거 계속 놓고 마지막 하나까지 조사하잖아. 사건 발생 다음날 청소를 해버린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청소한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 12구가 나와. 손가락, 발가락 뭐 이렇게 잘려져 있는. 그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의 희생자들이 지금 그 추모공원을 나라에서 돈을 줘갖고 만들었거든요. 원래 그 추모공원에 소위 이제 그 납골묘 형태로 거기 같이 묘지를 만들 생각이었대.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을 따간 거야. 그런데 그 대구 지하철 사고의 희생자들의 납골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합장 막 뼈를 섞어갖고 그냥 하나를 묻어버렸어.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암매장 사건이라고 지금까지 재판이 되고 있어. 그 유가족들은 원래 나라에서 그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그때 이 세월호, 그러니까 뭐지, 그 대구 지하철 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원에 이 위령탑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모를 위한 납골당까지 다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변의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돈은 받고 그걸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암매장 범이 돼서 지금 유가족들과 대구시가 그 지역 상인들이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를 몰랐어.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해줘서 몰랐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냄비 여론. 대한민국은 냄비 여론이다. 팔팔팔팔 끓다가 금방 식는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 세월호가 6개월이 됐는데 과연 우리가 냄비 여론이냐고.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냄비 여론인 게 아니라 언론이 냄비 언론이었던 거야. 어느 날 문득 수십 개 언론이 수백 개 기사를 막 써갖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떠들어. 그러면 갑자기 거짓말도 사실처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몰고 가. 그러다가 갑자기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다른 아이템을 딱 띄워갖고 그걸로 막 몰고 가. 그러면 국민들은 줄기는 생각을 못해. 근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미숙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 나온 지배 방식이래.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속보를 내놓고 끊임없이 자극적인 기사를 계속 내세워서 국민들이 그 미디어에 대한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끔 유도하는 거래. 그게 이미 얘네들은 옛날부터 그거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 지배 방식을. 그래서 소위 우리 방송을 할 때도요. 계속 속보가 나와요. 속보 근데 클릭해보면 냉무. 내용이 없어. 그러면서 이 속보라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냐 하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예, 이석기라는 그 민노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진보당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이 되잖아요? 근데 구속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변장 도피 중이다. 여러분 학교에 있어서 못 봤겠지만 우리는 그때 집에서 나는 뉴스를 계속 감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난리가 났었어. 그게 TV조선에서 그 특보를 낸 거야. 이석기 변장 도피 중. 이걸 모든 언론에서 받은 거야. 그래갖고 변장 도피 중이라고 거의 화면에 한 3분의 1 정도의 자막으로 이석기 변장 도피 중이 한 3시간인가 나갔어요. 사실이었을까요?
가짜였어요. 24시간 보도 채널에서 3시간 동안 이석기 변장 도피죽이라는 자막이 나갔는데 그게 가짜였어.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 변장 도피죽이 아니라 그 시간에 국회에서 회의하고 있었어.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그걸 당당하게 변장 도피죽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보가 나오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뭐 이석기의 관련 회사들이 나오고 북한으로부터 돈을 끌어오고 다 믿었어. 나도 그때 욕했잖아. 그 석기가 문제야 막 이러면서 이석기 그 석기 막 이러면서 내가 정말 그때 이석기 의원한테 욕했는데 나는 나와서 고소할까 봐. 지금도 두려워. 왜냐면 난 믿었다니까. 언론을 믿고 막 같이 비판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끊임없는 속보가 나오다 보면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잊어버려. 그러나 그 사람은 나 지금도 억울해. 내가 구속될 때 우리나라 36개 언론이더만 36개 언론에서 망치부인 허위사실 유포 구속, 법정 구속. 네이버 메인 1등 해봤잖아. 검색어 1등.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내가 허위사실로 구속됐다는 거 알아. 석 달 뒤에 허위사실 무죄 그거 몰라.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속보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쏴놓고 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걸 아무도 비판하질 않아. 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이 세월호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 언론의 습성을 몰랐어. 그런데 세월호 때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대해서 반성문 쓴 언론사 본 사람 있어요? 세월호 전원 구조라고 오보 쓴 거에 대해서 뭐 회사 차원에서 그날 그 보도는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사과 방송하거나 그런 거 봤어요? 아무도 안 했어. 생방송 채널 8개가 동시에 거짓말을 했고 모든 언론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가 100몇십 개가 전원 구조라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계속 실시간으로 보는데 그런데 아무도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대해서 반성문을 올린 언론사가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거짓말을 보도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가령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그거를 바로잡아야 된대. 반드시 바로잡아서 정정보도하지 않으면 언론사가 언론사로서 인정을 못 받는 모양이더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언론사가 없어요. 그걸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걸 묻지도 않아. 어머 언니 졸리지? 아니야? 눈이 좀 아파? 미안. 예, 졸립구나. 예, 내가 내 목소리에도 졸릴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내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겠지? 옛날에 내가 애들 가르칠 때 애들 못 졸았어. 확 잡아먹어버리려고 그래서. 자, 좌지간 그래서 이 세월호에서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그때 전원 구조라는 것에 온 국민이 너무나 안도한 거야. 그럼 그렇지. 우리가 OECD 몇인데, 경제 부국인데, 선진국이잖아. 막 이러면서 막 삼성이 세계, 휴대폰 3위 안에 드는데,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리고 나서 2시간 만에 그게 가짜였다. 그게 밝혀졌고, 더 기가 막힌 건, 그래. 그 실종자 숫자는 사실 못 셀 수 있어요. 거기 몰래 밀항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실종자 숫자를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생존자 숫자를 한 달 동안 몰랐다는 거야. 이게 뭐냐?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군지 정부 차원에서 파악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 달, 4주 만에 그 생존자가 최종 168명인가로 수정이 돼.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고. 그러면서 사건 당일날 여러분 혹시 손석희 뉴스 보셨어요? 손석희 뉴스에 보면 사건 당일에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안내 동영상 나왔던 거 혹시 보신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런데 그 여자는 처벌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놀란 건 딱 2개였어. 첫째, 전원 구조가 오보였다. 둘째, 배가 기울고 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데 가만히 있어라 계속 방송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2가지가 우리를 열받게 했잖아. 그래서 선원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왜 너희들은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탈출했냐. 애들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너희들끼리 탈출했지. 그래서 지금 그 선원들이 선장이 36년, 20년, 10년, 15년
그 다음에 그날 처음으로 배를 탄 선원까지 7년, 5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원들은 그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라고 방송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냐? 안 받았다는 거야. 그걸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만히 있어라고 방송한 사람이 지금 음성 파일을 보면 여자 목소리도 나오고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남자도 여러 명이 나와. 그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방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왜 그랬냐고. 왜? 그냥 예를 들어 구명조끼를 입고 바깥으로 나와라. 바깥으로 나와 있어라. 그러면 주변에 지나가는 배들이 건져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있는 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누구누구가 그런 멘트를 했는지, 왜 했는지 안 밝혀졌어. 자, 그날 처음으로 견습생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쓴 직원이야. 승무원은, 선원은 선원인데 그날부터 한 3, 4일을 배를 타보고 얘가 일을 잘하면 계약을 하기로 했대요. 임시 계약을 하기로 한 거야. 계약직으로. 그 사람 지금 이제 7년형 받았어. 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처음 탄 사람이고, 무엇보다 선장과 10명의 선원이, 그러니까 승무원이 그 육지로 구조돼서 가버린 다음에도 현장에 남아서 구조활동을 도왔던 5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그런 기사 본 적 없죠. 그런 기사 본 적 없죠.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도를 아무도 안 한 거래. 그러면서 그 5명의 선원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해경이 못 깬 그 선실의 유리창을 깨고 구조활동을 했던 선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원인 것도 보도가 되질 않은 거야. 그러면서 지금 사건 당일이 전혀 복원되어 있질 않아요. 그 전날 세월호 당일에 왜 그날 밤 다른 어선들은 다른 배들은 아무도 나가지 못했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했는가? 그리고 이 배가 조타기도 고장나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왜 세월호는 출항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밝혀진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게 로로선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 균형이 중요한 배였어요. 아래 위로 긴. 그런데 이 배를 증축을 한 거야, 불법으로. 그러면 그 증축한 다음부터 배가 계속 고장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증축 자체가 불법이라고 검찰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증축해서 균형점이 깨진 배를 운항 허가를 내준 사람들은 누구냐고. 처벌됐다는 기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또 이 세월호는 20년이 된 배야.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여객선이 20년까지만 다니는데 30년 동안 배를 더 운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사람이 있어. 누구야? 대통령이야.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20년만 운항할 수 있었던 여객선의 규칙을 30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나라의 선장들에게는 배를 출항하기 전에 이 배의 안전한가를 미리 선장이 점검을 해서 그 안전하지 않으면 운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그게 뭐야?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 그런데 이거 없앤 사람이 있어.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러면 결국 잘못 고쳐진 배를 운항 허가해준 한국선급. 그 다음에 20년만 운행해야 되는 배를 30년까지 연장해줘서 고물배를 운항하도록 허락해준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서 선장이 이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없애버린 박근혜 대통령.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죄가 밝혀진 게 있냐고. 없다는 거죠. 구명정이 펴지지 않는 세월호를 매달 누군가 안전하다고 사인을 해줬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야. 그 다음에 사건 당시에 잠수사들을 투입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잖아요. 언딘이라는 회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구조하면 안 된다고 해경이 막았잖아. 그게 왜 그랬냐? 순환구조법이라는 법을 작년인가 2012년인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 준 거야. 그래서 민간 구조업체의 돈벌이를 위해서 구조활동 자체를 막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세월호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희대학교 사학과 후배들 중에 혹시 세월호 지겹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동생이나 여러분의 언니가 그렇게 죽었는데 지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로부터 2년 전에 뭐가 잘못돼서 우리 언니, 내 가족이 죽었는지를 몰라.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실이 아직 규명이 안 됐어. 그런데 승객 선장하고 선원은 재판을 받았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느 지점에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날 전체가 복원되지 않았는데 선장 36년 그 승무원들 20년 15년 형 때리고 끝나려고 그래. 과연 그들만의 잘못이냐고.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더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은 왜 책임지지 않지? 만약에 이번 문제를 또 그렇게 승객과 선장과 선원만 처벌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때 마찬가지로 또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월호 문제 이후에 그 봤죠? 맨홀에서 환풍구 사고 또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그게 그날 3,000명이 모였대잖아. 3,000명이. 원래는 이게 지난 3월 달까지 법이 있었대. 이게 마을에서 그러니까 무슨 지역 축제를 할 때 반드시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와서 현장의 안전지도라는 법이 있었대요. 그 법을 없앤 게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이야. 올해 3월 달에 그 지역 축제에 관한 안전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인터넷에는 뭐라고 떠돌았죠? 안전요원이 계속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사회자도 계속 내려오라고 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거 언론에 보도도 막 됐죠?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현장에 안전요원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이거 수사 결과 밝혀진 거예요. 사회자는 그날 그런 사람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걸 알지를 못했대. 사회자는 아예 알지도 못했고, 따라서 거기 있는 애들이 연예인 보고 흥분해서 올라간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길 가다 보면 고압선 위험 이런 표지판 보잖아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 경고판 쓰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위험해서 혹시 모르니까 죽거나 다칠 수 있으니 경고판을 붙이는 게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그런데 환풍구는 그러면서 뭐래? 120cm라서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다. 그것도 뻥이었어. 이게 요렇게 돌아가는 언덕에 환풍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일 깊은 데가 120cm인데 옆에서는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환풍구니까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누군가 쓰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계속 퍼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끊임없이 뭐가 거짓말인지를 밝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 세월호는 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세월호 특별법이 뭐냐? 우리 그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더니 보상 달라는 법이요. 뭐 누가 이렇게 썼다대? 누구니? 지금 말 못하겠지? 세월호 특별법은 뭐냐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건을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사건을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법이에요.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졌다는 건 뭐야? 지금부터 진상조사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끝났으니까 덮자. 그건 뭐 하는 거야? 고소해놓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부터 사건은 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가만히 있어라라고 방송했냐? 또 우리는 선언만 알잖아. 선언만. 그런데 그 배에 사무직이 따로 있었대. 사무부는 뭐 하는 애들이었냐? 여러분 유가족들이 발견한 증거 중에 뭐가 있냐면 노트북, 그 세월호에서 노트북을 하나 건져요.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노트북을 분석을 했어.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였느냐? 국정원 지적사항. 국정원이 세월호의 인테리어를 보고 지적을 한 거야. 뭐 등불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거.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걸 항해 전문가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건 선주들이 지적하는 건데? 그러면 세월호하고 국정원은 무슨 관계지? 왜 국정원이 세월호의 인테리어까지 지적을 했을까? 그 부분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가 보도된 바로 다음 날 조선일보에서 풍문 얘기가 나온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사라졌었는데 그때 뭐 누구를 불러들여서 만났다는 풍문이 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 그것만 본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사가 바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죠. 이것도 규명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날 당일에 처음으로 견습으로 들어온 선원까지 7년형을 받았어. 그러면 정말로 이 배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
제도적인 책임자들 몇 년형을 살아야 될까요?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예요. 앞으로도 망치부인은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월호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된 문제점이 완전히 응축되어 있는 거야. 소위 관료들, 관피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무책임이 어떻게 국민에게 피해를 미치는지, 그리고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진실을 찾아나가는 활동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봐요.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 언론은 안 다뤄요. 제도권 언론은 돈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광고주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광고주가 없잖아. 그래서 프리해!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면 돼! 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랑을 좀 하자면, 계속 내 자랑이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교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느냐,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 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부 다 삼성 갤럭시 폰을 쓴다는 거야. 미국에 사는 우리 시청자들이 대부분 삼성 휴대폰을 쓰고, 그리고 막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지극히 막 감동적으로 갖고 살아왔던 거야. 그런데 세월호 문제가 터졌고, 이렇게 전원 구조란 오보가 나왔고,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만 덮어버리라는 이야기를 보고, 사실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이렇게 총은 많아도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미국은 언론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교민들이. 그래서 망치부인을 불러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그 6개 도시를 돌면서 이 세월호에 대한 진실, 그리고 뭐 과정상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가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외국에 계신 교민들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겹다. 그만 덮자. 이건 우리의 미래를 덮는 거예요. 절대로 덮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그럼 이제 다음 우리 교수님의 질문이 뭐였냐? 사학과 출신이라는 데에서 언제 자부심을 느끼셨는지. 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 공부 다 하니까 역사 개론 1학년이 좀 절반이라면서요? 제가 옛날에 사실 나는 교수님들한테 많이 듣지 못하고,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 미안해요. 저기 전화 왔는데 말해서 미안해. 그래요. 자, 옛날에 제가 이 역사학과에 와서 제일 들었던 감동적인 말이 뭐였냐면, 이 과거에 세자를 책봉하고 제일 먼저 교육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역사였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세자가 되면 어느 나라나, 이건 우리 조선만이 아니야. 어느 나라나 왕자가 되면,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게 확정이 되면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역사였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구약성경 읽어보셨어요?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전 세계에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읽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문제야. 어쨌거나 역사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감동적인 말이 뭐였냐면, 사관은 목숨을 걸고 사초를 지켰다. 제가 이 역사학과에 들어와서 가장 감동을 받은 건 뭐였냐면, 내가 세자는 안 되니까 세자가 되긴 조금 어려우니까 바로 그 부분, 사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관들의 삶. 그건 뭐냐 하면 진실을 지키기 위한 거죠. 권력의 편에서 패권을 진 자들이 미화하고 싶고 왜곡하고 싶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바꾸고 싶은 역사를, 그게 아니라 진실은 이것이었다라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냈던 사관들의 삶.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제가 경희대학교 사학과 다닐 때 학점은 1점대였지만 성적 증명서를 뗄 수 없는 성적이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사학과 선배들은 사실 지금도 그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슨 그때 공부 못한 게 한이었나 봐. 다 졸업한 다음에 공부를 다 자습을 한 거야. 독학을. 주주주주 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난중일기를 해석하고 있더라고. 미치. 명량을 보러 갔는데 거기 학교 밴드에 난중일기 해석본이 쫙 올라가 있는 거야. 그만큼 우리 사학과 선배들은 정말 그 당시 20대 청춘에는 치열하게 역사적 현장의 순간에 있었고, 그 뒤에도 역시
목숨을 걸고 사초를 지켰던 사관들처럼 사는 곳 곳곳에서 진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것이 제가 경희대 사학과 꼴찌 졸업이라고 써놓고 방송하는 이유였어요. 그 비서실장 걔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걸리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러면 왕자에게 역사를 가르쳤을까?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역사죠. 역사를 모르면 세상이 안 보여. 그런데 역사를 알면 세상이 보여요. 시사방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있죠. 그런데 역사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는 이 시사 현상을 분석하는 그 기준이 틀려. 기준이 달라. 틀린 게 아니라 달라. 그래서 저는 내가 학교에서 공부 못했지만 졸업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국사학과,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로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전부 다 두루두루 보잖아. 사실 나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역사 선생님들 보면 조금 좀 꼰대스러워. 자기가 아는 분야는 진짜 잘하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막 그래. 근데 우리 사학과는 두루두루 본다는 거죠. 예, 두루두루 본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수업은 제대로 못 들었지만 오고 가면서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보기 전에 착한 애 붙들고 술 한잔 먹이면서 네가 날 구해라. 뭐 했냐 6개월 동안. 이러면서 주워들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망치 부인의 바탕 사상이 됐고, 이런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사실은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의 이 통찰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통찰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 그게 철학 아니에요? 모든 철학의 기본도 역사 인식이고 역사 의식이라고 봐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화 황산벌에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막 혼동이 된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자꾸 말을 헷갈려간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 이 역사는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왕? 아니 세종대왕은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왜 백성 하다가 죽었겠냐고. 결국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인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왕조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백성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유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 선덕여왕인가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 같은데, 아니야.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였어. 이 서민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위 한자를 다루는 그 양반들이 그 책임을 지고 이 사회의 주도층이라는 얘기를 막 할 때, 그때 그걸 비웃는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언제나 세금을 내면서 지겹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건 백성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백성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역사인식의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역사를 영웅 중심, 왕 중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 중심, 땅 넓이 차지한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역사, 우리가 뭐 징기스칸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고 땅길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착목해야 될 역사는 뭐냐, 역사적인 중심은 뭐냐, 역사를 만들고 지켜왔던 평민들, 서민들, 그들은 어떻게 삶을 이끌어갔는가, 어떻게 짊어졌는가, 이게 우리의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공을 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라고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봐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고 대졸은 대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다. 그 차이다. 왜? 지금 이 땅이 여러분의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뭐 미생의 장그래처럼 여러분을 취직시켜 줄까요? 택도 없어요. 기회를 주지 않아. 왜? 도리어 뭐 이런 사람, 뭐 이재호 조카,
연필로 이게 이력서에 쓴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주지 정말로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그렇게 주는 나라가 아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가장 피어가 가장 많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존재. 그들은 비정규직, 결국 아르바이트. 그런데 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들을 되게 비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농민들이 자기를 무지랭이라고 불렀고, 그죠? 평민들이 자기를 정말 하찮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나라 운영이 안 돼요. 왜? 그들이 곧 납세자였기 때문에 납세자 없는 나라는 왕조가 유지가 안 됐단 말이야. 지금 비정규직이 세금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정규직이 안 받는 돈, 그 돈이 결국은 나라를 운영하는 비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맨날 하죠. 그래서 늘 빨갱이 호어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요. 그래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자, 그래서 이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했지만 역사학도라는 자부심으로 사회 문제를 직시하려고 했던 자랑스런 선배, 동기, 후배들의 청춘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요거 하나만 읽어주고 넘어가서 예, 역사는요.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 얘기가 뭐예요? 예? 그 얘기가 뭐야? 이 역사에 대해 뭐라고?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이 역사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건 뭐냐? 현재 내가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결국 나의 가치관인 거야. 광해군의 편이냐, 이 인조의 편이냐, 그죠? 인현왕후의 편이냐, 장희빈의 편이냐. 어떤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그래서 앞으로 닥칠 미래를 예견해서 대안을 세우는 게 역사학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중요한 말이야 이거. 갑자기 떠올랐어? 아니야. 맨날 했던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역사는,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러다 망해! 그건 예측이야. 근데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가 대안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왜 왔어요? 선생님이 가라니까. 엄마가 가라니까. 나처럼 캠퍼스가 이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려서 태어났는데 공부 좀 잘했어. 부모들이 계속 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공부 잘한다 너는 대학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왔어. 그리고 들어올래니까 만만한 과를 고르다 보니까 경희대 사학과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데 한문 많이 나오고 나 어려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고민했었을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이미 고민 끝난 사람들이야. 그죠? 1학기 때까지 아마 묵묵히 앉아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애들 좀 있죠? 보통 그래. 많은 대학이 1학기 때 소리 없이 앉아있다가 묵묵히 그 다음에 2학기 때 안 보여. 뭐 편입시험 준비하러 가고 막 그러는 거죠. 대학을 왜 왔냐는 거야. 대학을. 대학생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왜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얻어서 가야 될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못된 건 아니 지금 이제 이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모든 대학을 취업의 수단으로 막 격화시키려고 하는데 대학은 취업을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대학을 왜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가? 그럼 뭘 공부할 거냐? 학문의 목적은 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학년이니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나는 공부해야 되는가? 뭐 역사학의 화려한 말발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계속 공부하려고? 역사 교수들 봐봐. 박지민 선생님처럼 미련 드물어. 주로 못생기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놀아주는 애들이 티립다 공부하고 교수 되는 거야. 내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참겠어. 하여튼 인기 없는 애들이 교수하는 거예요. 공부는 계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나는 박진민 선생님처럼 뛰어난 수업을 할 수 없으면 교수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도리어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는 알잖아. 인류의 경험치를 알잖아. 뭘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꼴을 당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사학과를 졸업해서 사학과 대학원 가고 사학과 공부했고 사학과 교수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배운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뛰어나가서 그곳에서 여기서 깨닫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학문을 개인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 한마디로 이기적인 거죠. 자기 학점 높이 받아가지고 이제 취업할 때 도움 받고 막 이러려고. 솔직히 경희대 사학과 코드 없는 거 알지? 대기업에 우리 코드 없어. 우리 가려고 안 받아줘. 그러니까 괜히 대기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정말로 치열하게 역사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남들이 주어진 대로 공부 이만큼 하면 어디 가고 공부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하고 공부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여기 왔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남아나질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직업들이 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타이핑하는 그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 지금 그 직업 사라졌죠. 그리고 사무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사무 인력들이 줄어들었고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아직도 박정희 시대야. 아직도 박정희 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여러분 또한 그런 생각을 해. 그나마 제일 나는 그래도 현실적이야.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10년 하고 내가 폐인된 사람 많이 봤어요. 그 공무원 자리 많지 않아. 그리고 공무원 하려고 그렇게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하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야. 나는 경희대학교 졸업할 때 성적 증명서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취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행복해하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해봤어. 그래서 나는 뭐 대입반 강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대입반 강사는 겨울에 굶어.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생을 딱 바꿨지. 현명했어. 그래서 학원 강사를 쭉 하다가 학원 강사는 주어진 그 돈만 들어와. 가외를 하면 수입이 또 짭짤해. 가외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돈을 좀 더 벌어보자 해서 외국계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돈만 열심히 벌어봤어요. 그런데 돈을 벌면서 부자들의 세계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려는 꿈을 가졌지. 그리고 어느 날 100억을 가진 부자를 만나게 됐어. 그런데 이 100억을 가진 부자 아저씨를 딱 만났는데 깨는 거야. 옷이 너무 나달나달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자기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째려보면서 저 밥벌레 새끼들 이러는 거야. 노동자들은 이미 좀비 같은 얼굴을 해갖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공장을 때려부시고 여기다 모텔을 지으면 자기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막 욕을 하고 있는 그 노인을 봤어요. 아니 사장님 100억이시라는데 재산이 100억이신데 돈을 더 갖고 싶으세요? 그 할아버지가 막 눈빛이 싹 바뀌는 거야. 그때서 나한테 관심이 가는 거야. 나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어린 눈빛으로 들어와서 영롱하게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나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딱 부자가 되면 젖꼬라지가 되겠구나. 부자는 돈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 부자의 욕심은 끊임없이 눈사람처럼 계속 굴러. 가지면 더 갖고 싶어.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가진 게 얼마인지 세지도 못하면서 계속 부자가 되려고 그러다 죽은 다음에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 나고 패싸움 나고 막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모씨네 난리 났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려는 그 욕심은 버려야 된다. 그러면 부자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매 순간 제가 하는 일이 재밌었어요. 학원 강사를 할 때는 애들이랑 막 울고불고 막 이러면서 학원 강사할 때 너무 열심히 해갖고 학원에서 경고 먹었어. 수학 영어 공부하러 갔는데 애가 사회만 공부한다고. 나의 깔때기. 아니 나는 정말 애들한테 사회 공부하러 강의한 적 없어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말 열심히 알려줬어. 애들은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 공부를 한 거야. 집에 가서도 사회 공부를 한 거야. 엄마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순간도 재밌었어요. 그 돈 벌러 다닐 때도 재밌었고 그때 많은 부자들의 생리, 돈의 생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는 정치연구소라는 데를 들어가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어떻게 나라 세금을 까먹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2007년 1월 17일부터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이라는 새로운 장르, 그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 시작할 때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사람이다. 그냥 뭐 동물이냐?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당시에 대부분이 드라마나 TV 프로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감히 자기 얼굴, 이런 얼굴을 딱 까고 막 말하면서 이름도 망치부인이야. 애들 얼마나 당황했겠어. 아줌마 우리 노는데 왜 와서 이래요. 미안해 이러면서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한 8년을 살다 보니까 이 인터넷 개인 방송의 대표로 나를 보는 것 같아. 영국에서 어떤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터뷰를 해갔어요. 교수가 미국인이래. 근데 아프리카 TV를 안 돼. 그러면서 망치부인이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딱 그 조사 설계서를 냈더니 매우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그러니까 그들이 연구하는 게 뉴미디어야. 그래서 이제는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이쁜 얼굴 막 아나운서 하고 싶고 그런 거 하지 마. 돈 안 돼. 앞으로 매스미디어는 계속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미디어들끼리 계속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경쟁을 하지만 그 경쟁에는 영혼이 없어. 왜? 모든 언론이 진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언론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능을 팔아, 거짓을 팔아. 예능을 팔아 사람을 불러 모은 다음에 거짓을 파는 그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나는 이 뉴미디어의 시대, 개인 방송의 시대가 나는 올 거라고 보고 그것이 나는 앞으로의 시대 흐름이라고 봐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언론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망치부인의 뒤를 이어서 우리 후배들이 나보다 훨씬 더 똘똘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더 많은 좋은 방향을 연구해서 우리 망치부인의 이 시대적인 한계, 나는 박정희 때 태어나서 전두환 때 청소년기를 보내고 노태우 때 대학 시절을 보낸 사람이야. 인생이 뭐 있었겠어. 투쟁 그러고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민주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왜 민주주의냐? 왜 민주주의 언론인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민주주의는 무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민주주의의 의미가 먹고 사는 거예요. 민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체제. 그게 민주주의야. 자, 그러면 주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가게 운영을 왜 해? 아르바이트 먹여 살리려고? 건물주 먹여 살리려고? 가게 주인이 먹고 살려는 게 그게 주인이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백성이 먹고 사는 거야. 국민이 먹고 사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연관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권리가 있어. 헌법에 보면 근로의 권리. 그 근로의 의무만 있고 근로의 권리가 없는 걸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의무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는 그 의무를 잃어버리고 있죠. 많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취직 못하는 거, 네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네 연봉이 낮은 거, 네가 비정규직인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남들만큼 노력하지 않아서야 라고 내 탓이요 라고 반성하게 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까 맨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소위 그 제도권 언론, 광고주들이 지배하고 있는 제도권 언론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너희들의 무능이 지금 너희들을 굶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 써봤죠? 휴대폰이 우리 처음에 살 때 다 공짜폰인 줄 알았잖아. 그거 공짜폰 아니었죠? 외국에서 파는 가격의 2~3배로 우리한테 할부금으로 그걸 갚게 하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통신요금을 받게 하면서 삼성전자, SK 그 통신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급성장을 했어요. 그들의 급성장은 누가 시켜줬을까요? SK통신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입했고 삼성전자 전화기를 가장 많이 써준 거예요. 1%가 99%를 먹여 살린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야. 1%가
99%를 피 빨아 먹으면서 운영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99%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정치에 관심 없다. 아우 나는 정치 막 생각하면 막 골치가 아파. 아우 뉴스 듣기 싫어. 아, 나 정치에 관심 없어. 쿨하게. 투표 안 해. 그건 쿨한 게 아니라 띠란 거야. 쿨한 게 아니라 띠란 거예요. 선거를 제대로 해서 내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언제나 루저 판결만 받는 거야. 패배자.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나에게 유리한 일을 해줄 사람을 감시해서 뽑아야 돼. 여러분 동네 모든 동네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이 다 있죠. 그죠? 물론 대통령 동네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1년에 받는 연봉이 구의원이 4, 5천 받아요. 그 다음에 광역의원이 6, 7천 받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1억 넘어요. 그 많은 돈 누가 주는 돈이야? 여러분 부모님의 세금으로 주는 돈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세금 안 내잖아요. 천만의 말씀. 포테이토칩 사 먹었잖아. 1,000원짜리 포테이토칩에 100원을 세금으로 내고 2,000원짜리 과자 먹으면 200원 세금으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담배를 핀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핀다면 한 달에 몇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 거야. 그 세금을 받아서 쓰는 직원이 구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이야. 대통령은 1년에 250억 원을 영수증 없이 써요. 영수증 없이 쓴다는 얘기 뭐냐?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교부금이라고 받아요. 그 교부금 누가 주는지 모르겠어. 엄청난 돈을 그리고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에요. 여러분의 돈으로 그 많은 월급을 주면서 누군지도 몰라. 사장이 자기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월급 주고 있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그놈들이 여러분 뒤통수 치는 법을 매일매일 연구해서 올려놔.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 그게 쿨해 보여요? 띠래 보여요? 띠래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 정치인이 나와도 좋겠어요. 우리 문재인 후보 여러분의 선배잖아요. 사건 아니지만 예, 박영선 의원 경기도 나왔잖아요. 망치부인 경기도 나왔어요. 왜 웃니? 자, 그래서 정치를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언론인이 되셔도 좋고 언론고시 힘들어요. 그거 보지 마. 뭐하러 언론고시를 봐. 망치부인의 제자 내지는 망치부인 후배 망치 1, 2, 3, 4, 5 계속 만들란 말이야. 망치가 마음에 안 들면 뺀지 장조리 얼마나 많아. 예. 뭐라고? 그래서 새로운 진실을 전파하는 그 목숨을 걸고 사초를 지켰던 사관들처럼 이 많은 권력과 많은 돈이 숨기고 왜곡하는 진실을 찾아 우리 후세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여기 경희대학교 사학과 후배들이 저보다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만난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하면서 졸았지? 기억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반밖에 못했어.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하면 집에 못 갈까봐 짐 싸고 있죠? 예. 무슨 스케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다 붙잡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식사를 같이 하실 시간이 되신다니까 모여서 같이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5분 후까지 여기 문 앞에 방송 근데 오늘 뭐 마음에 들었어요? 좀 도움이 좀 됐어요? 네. 억지로. 자, 하여튼 남을 사람은 남아서 우리 교수님이랑 가 계시면 제가 아프리카 여기 회의 정리하고 그리고 내려갈게요. 예, 고맙습니다.